네.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가 좀 중간에 쉬는 날이 좀 많았잖아요. 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행사도 있어가지고 수업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지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분의 강의가 급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보충 강의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진행했던 내용들도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뭐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했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라보아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학의 성립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단백질이라는 용어는 이제 1839년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멀더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명명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명명에 대한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멀더라는 분은 이제 1838년에 1년 전이죠. 그 질소를 함유한 고분자 물질을 이제 발견하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베르셀리우스라는 그런 과학자가 이걸 읽고 나서 이 물질을 이제 그 그리스어인 프로테이우스에서 유래한 프로테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9년에 이 멀더가 그 베르셀리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인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1839년에 네덜란드 과학자인 멀더가 처음으로 명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이름을 명명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다. 그런 일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테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어인 프로테이우스에서 유래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테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단백질은 프로테인인데 우리는 이제 프로테인을 단백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백질의 단자는 새 알을 의미하고요. 백질이라는 것은 흰자, 난백,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하면 쉽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새 알은 계란이잖아요. 계란에 있는 난백이다.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하면 아이바이슈토프라고 하죠. 그래서 난백 물질.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것을 표현은 이 난백에 있는 성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백질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난백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단백질은 한 20여 종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뭐 수업 시간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기능은 첫 번째 조직의 합성, 그리고 체조직의 유지,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산소 운반체, 그리고 생체 대사 조절, 그리고 축산물 생산, 그리고 면역 항체 합성. 여기에 이제 주요 단백질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 중에 있는 가축은 아무래도 단백질의 요구量상당히 많겠죠. 반면 성축, 아예 이제 그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성축은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요구량이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단백질이 주로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축종이라든가 그리고 성별이라든가 그리고 이 가축의
성별별로 어떤 성장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요구하는 단백질, 특히 이제 단백질의 주 성분인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다르다. 특히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잘 안 되고, 합성이 되더라도 그 양이 부족한 그런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필수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니까 성별이나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공급해줄, 사료를 통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단계 혹은 이제 어떤 우리가 포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임신을 했다든가 그 단계별로 가축이 요구하는 아미노산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직이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게 되면 세포가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단백질을 만들 때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는 이제 핵 안에 있는 DNA에서 이런 설계도가 있는 거고요. 그 설계도가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mRNA 형태로 RNA로 다시 암호화를 시켜서 밖으로 보내게 되고요. 세포 내에서 어떤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는 소포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포체 위에 있는 리보솜들이 있는데 이 리보솜들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자동차 공장의 비유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자동차 공장의 비유.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어떤 라인이 쫙 있고 그 옆에 기계들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프레임밖에 없는 자동차가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도 붙이고 그리고 엔진도 붙이고 전자회로도 붙이고요.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붙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을 거쳐 나오면서 이게 하나씩 붙여나가죠. 그래서 그 생산 라인은 우리가 소포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세포 내 네트워크, 소포체,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이걸 붙이는 기계들은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오겠죠. 이 차에는 이걸 붙여라. 뭐 이런 어떤 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도를 읽고 나서 여기서 이제 tRNA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트랜스포 RNA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붙일 수 있는 아미노산들을 갖다 주면 거기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저장해 놨다가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겠죠. 수출할 때 어떤 시그널이 오면 그거를 이제 캐리어를 통해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장되는 골지체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이 어떤 시그널이 오게 되면 밖으로 방출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그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 DNA에 설계되어 있던 내용이 이 발현되는 것, 익스프레션 되는 것,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조직을 일반 성체가 되게 되면 체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이 요구가 되겠죠. 체조직을 유지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손발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장을 했어도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발톱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이 공급돼야지만 또 손발톱이 자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과 산소 운반체, 이것도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다. 단백질 구성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거기에 이제 그 철분이 있고 거기 철분에 이제 산소를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조직들로 이제 운반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단백질 그리고 식물체의 엽록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대사 조절.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호르몬과 효소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비유를 한 게 사우나 비유 있잖아요. 사우나 비유. 그래서 사우나에 우리가 일반 사람이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한 덩어리 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이 정육점에서 산 고기는 우리가 사우나에 1시간 있으면, 물론 1시간 불가능합니다만 1시간이 있으면 이 고기는 이제 익겠죠. 어느 정도 익어버리겠죠. 안에까지는 안 익더라도 겉에는 익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이 고기를 들고 들어간 사람은 익혀지지 않죠. 익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익혀지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한다는 거죠. 체온 조절을 해서 이 체온 조절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뭐 pH를 유지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혈당을 유지한다든가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그 소화 효소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축산물 생산. 우리 이제 축산물 생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산란계를 한다, 아니면 젖소를 한다, 아니면 이제 비유구를 한다. 그거에 맞춰서 이 축종의 다양한 축종별로 우리가 사료를 똑같은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료를 축종별로, 성별로, 사육 단계별로 구분돼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 항체.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면역 글로불린인데 이거 간에서 만들어지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보채라든가 뭐 그 백혈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B셀, T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면역 관련된 그런 인자들입니다만, 이 애들도 이제 단백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 그리고 유도 단백질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단백질 우리가 가수 분해했을 때 다 아미노산만 나오는 거죠. 반면에 복합 단백질은 아미노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핵도 나오고 당도 나오고 뭐 지질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뭐 철분도 나오게, 이런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복합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한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 우리 몸에서 뭐 위액이라든가 위에 있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분해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 단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단백은 이제 구상 단백과 섬유산 단백으로 나눠지는데,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3D 모식도 같은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불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부민 같은 거, 그 다음에 글로불린 같은 거, 뭐 락토알부닌, 뭐 여기에 좀 정리가 해놨는데요. 요런 것들이 이제 구상 단백이고, 섬유산 단백질은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과 같은 이제 머리카락이나 깃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류라고 한다면 비늘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단백질이 섬유산 단백질이겠죠. 자, 단백질의 특성을 설명을 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미노산이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수용액에서 교제 상태,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 우리가 알부민과 단백질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난백이죠.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풀잖아요. 물에 풀면 잘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물에 녹는 편이죠. 하지만 우리가 쇠고기를 넣고 물에다 막 이렇게 저어보면 녹지 않죠. 잘.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 그러니까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백질은 잘 물에 녹지 않죠. 그리고 어떤 에테르와 같은 비극성 유기용매, 극성 유기용매가 아니고 비극성 유기용매는 잘 녹지 않습니다. 자, 단백질은 산이나 알칼리, 열, 그리고 자외선, 방사선, 그리고 아세톤과 같은, 이거는 이제 극성 유기용매예요. 그래서 요런 요인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어요. 디내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성을 받게 되면 단백질이 쉽게 이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위액과 효소에 의해서 이제 위액을 통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고 소화 요소가 들어와서 이제 분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참고적으로 펩타이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크게 자르면 펩타이드가 되는 거고요. 펩타이드를 다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2개에서 1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게 펩타이드다. 그리고 이제 50개 이상 정도가 되면 이때는 펩타이드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한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염기성 아미노기와 산성의 카르복실 결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어떤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양성 이온이죠. 쌍극자 이온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여기처럼 이제 같은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카르복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시작이 되잖아요, 아미노산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를 알파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탄소가 골격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여기 얘기는 여기다 이제 정리해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요 대표적인 것을 알파 아미노산 얘기한다. 그래서 동물체에 있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알파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를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러지 않은 이제 아미노산도 있겠지만, 자 다시 얘기하면 카르복실기는 항상 구조상 탄소,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에 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탄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탄소, 감마 탄소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이 아미노산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 이 첫 번째 아미노산이 이제 수산화기, 카르복실기에 있는 수산화기와 두 번째 아미노산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결합을 해서 물이 이제 밖으로 탈수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이제 탈수, 중합, 축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우리가 아미드 결합이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농협 컴퍼니라는 얘기하죠. 농협 컴퍼니. 그래서 농협 CO, NHCO 결합이다. 농협 결합이다.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의 특징으로 들어가면 아미노산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구조적으로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의 유도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연계에서는 L형으로 존재하고요. D형보다 이용성이 좋습니다. 모든 아미노산은 고유의 그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IP. 이제 IP 하면 이제 뭐 인터넷 주소 이렇게 해야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그 아미노기와 카르복실을 가지고 있는 쌍극자 성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아미노산이 이제 IP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아이소 일렉트로닉 포인트예요. 그래서 등전점이라고 그러죠. 등전점. 그래서 그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힘이 같아지는 그런 pH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pH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성과 양전화와 음전화가 일정하게 되는 pH 값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5.97, 그다음에 라이신 같은 경우 9.74. 그러니까 염기성 라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그리고 이제 글루탐산, 말도 글루탐산 같은 경우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성 아미노산이잖아요. 이 뒤에 다 이제 또 설명할 겁니다. 뭐 어떤 건 염기성 아미노산, 어떤 건 산성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등점점에 따라서도 얘기하지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의 숫자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적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방산의 이제 유도체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적 아미노산을 이제 크게 우리가 모노카르복실 애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성이죠. 아미노기 하나, 그리고 카르복실 하나니까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성이긴 하지만 완전 중성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등전점이 이제 5.9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알파 탄소에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글라이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라닌도 보면 이제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요,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죠.
알라닌은 이제 이 탄소 골격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 알파 탄소가 베타 탄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발린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알파 탄소고요.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체 내 아미노산 거의 대부분 이제 알파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타 탄소에 메칠기가 2개 있다. 메칠기를 2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의 그 브랜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칠 브랜치가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루신을 보면 여기 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가 있고요. 베타 탄소에 분지를 가지고 있죠. 브랜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칠기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마에 CH3를 메칠기를 가지고 있다. 루신이죠. 그 다음에 이솔루신은 이제 이성질체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요게 이제 메칠기가 보시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솔루신이다. 요게 이제 중성을 띠는 모노아미노 모노카르복실 애시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노아미노 디카르복실 애시드 산성 아미노산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타믹 애시드죠.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는 디카르복실이잖아요. 카르복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르복실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마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알파 탄소의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생체 내 대사에서 요건 나중에 이제 그 질소 대사, 아미노기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요게 이제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서 이제 아미노기가 이제 이동할 때 글루타믹 애시드가 글루타민으로 변형이 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아무튼 보시면 이제 뭐가 치환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카르복실기 OH가 아미노기로 치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기가 들어가니까 염기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알칼리성이 아니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카르보닐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카르보닐기에 의한 그 산성 때문에 이 아미노기가 더 약해진다라는 거죠. 글루타민의 등점점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글루타민의 등점점은 5.65 정도 됩니다. 5.65 정도. 그러니까 중성보다는 약간 약산성을 띠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카르보닉기. 왜냐하면 이제 아미노기가 2개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계산식으로 하면 카르복실기가 하나, 아미노기가 2개니까 이거 염기성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카르보닐기가 상당히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틱 애시드와 아스파라긴. 자, 아스파틱 애시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베타 탄소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OH가 아미노기로 치환되는 게 이제 아스파라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아미노 모노카르복실 애시드. 이거는 이제 알카리성이죠. 그러니까 카르복실이 하나고 아미노기가 2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라이신이죠, 라이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탄소에 그 아미노기가 붙어져 있고요. 탄소 수는 계속 이제 여기 알파탄소, 베타탄소, 감마탄소 이 뒤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탄소에 아미노기가 붙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미노기가 지금 2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 라이신의 그 등점점은 한 9.74 정도 됩니다. 9.7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알칼리기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기닌인데요. 아르기닌은 이제 보시면 그 라이신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아르기닌 이제 아미노기를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등점적을 찾아보니까 아르기닌의 등점적은 10.76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아미노기를 알카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항함 아미노산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 항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대표적인 게 시스테인이 있어요. 시스테인과 시스틴 그리고 메치오닌이 있는데 시스테인 같은 경우 이제 이 SH 우리가 티올기라고 하죠. 설프 하이드락시 혹은 티올이라고 하죠. 티올. 그래서 S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테인 같은 경우 CYS 약자로 쓰고요. 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약자로 쓰지 않고 그냥 시스틴이라고 써요. 그냥.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티올기를 두 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티올기끼리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시스테인과 한쪽에 있는 시스테인이 서로 이제 그 티올기를 그 근거로 해서 이제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소윤이 떨어져 나가고 이황화 결합으로 해서 디설파이드 본드라고 하는 이용화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이제 동물이 합성하는 주요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의 주 성분이 돼요. 글루타치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코엔자임 Q10 그리고 빌리루빈,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체내에서 동물이 합성 가능한 항산화제들이죠.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간에서 만들어진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성분이 바로 시스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MSM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했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글루타치온의 주요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메치오닌은 설퍼하고 설퍼에 이제 H 대신에 메칠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칠 티올기.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에테르기입니다. 에스테르가 아니라 에테르기. 그래서 메틸 티오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탄소에 카르복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베타탄소에 이 티올기가 결합되어 있어요. 시스테인 두 개 결합되어 있고요. 메치오닌은 알파, 베타, 감마에 이제 메틸 티오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족 아미노산으로 넘어가는데 아로매틱 애미노이시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족이다라고 하면 아로마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외울 때는 아로마라고 우리가 외우는데 실제로 이 아미노산의 향은 없어요. 그냥 냄새 맡아보면 그냥 화학적인 그런 향이 납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로매틱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족 아미노산이죠. 아로매틱 아미노이시드. 그래서 벤젠고리와 유사한 방향족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 구조가 특이한 어떤 그 일을 하는데요. 우리 자외선 UV를 이렇게 비쳤을 때 UV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UV 반응을 통해서 이 특정 단백질 내에 이제 방향족 아미노산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족의 향에는 이 냄새를 나타내는 향자, 우리가 한자로 하면 그 향인데요. 실제로는 그 향과 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아미노산은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의 약은 PHE고요. 타이로신 TYR이에요. 그다음에 트립토판 TRP입니다.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를 가진 단순한 방향족 아미노산이고 극성이 없습니다.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약간 극성이 약간 있는 그래서 페닐알라닌에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이 약간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인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돌고리. 그래서 가장 큰 아미노산 중에 하나고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닐알라닌이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죠. 벤젠고리 밑에 OH 보면 하이드록시가 붙어져서 약간의 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의 구조를 제가 뭐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인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클릭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인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환산 아미노산, 이형환산 헤테로사이클릭 애미노 애시드. 그래서 고리 안에 탄소 외에 질소, 산소, 황과 같은 이질이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형이라는 건 다른 종류라는 얘기고, 환상은 고리 구조죠. 그 다음에 고리에 질소, 황과 같은 다른 원자가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이형환산이다. 그래서 방향극 쪽에는요, 트립토판하고 히스티딘이 이형환산 아미노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에는 인돌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히스티딘에는 그 이미다졸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비방향족 이형환산 아미노산에는 프롤린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립토판, 히스티딘,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이제 프롤린에 하이드록시가 결합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물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요구량보다 적게 합성되고, 혹은 아예 합성되지 않아서 외부로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얘기합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신, 메치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그 외에 알지닌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 가축에서는 필수다. 사람에서도 어린이에서는 필수지만, 청소년기까지는 필수이지만 어린이들 성인이 되면 필요하지 않다. 성인이 되면 이제 빼버리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알지닌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티딘, 이솔루신, 루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 이렇게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주령 이하의 병아리에서는 글라이신 혹은 세린, 그 다음에 프롤린의 아미노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아미노산들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죠. 물론 이제 이 글라이신, 세린, 프롤린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거는 케토에시드 형태에서 트랜스아미네이션 돼가지고 합성되는 그런 아미노산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 아미노산 넘어가는데요. 제일 제한 아미노산은 라이신입니다. 우리가 보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가축을 키울 때 주로 이제 보통 이제 닭과 돼지를,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동물복지 인증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잡식동물한테 자꾸 그 베지테리언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만든 그 동물복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RSPCA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준을 그냥 뭐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없는 그런 동물복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소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광우병도 있고 하니까. 근데 돼지하고 닭사료에 동물성 단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건 진짜 하여튼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래서 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그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라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물의 어떤 그 노멀 비헤이버를 그리고 섭취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벌레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벌레를 먹이면 동물복지가 안 되는, 이상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뭐 교육하는, 농민들 교육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공유에 부족하기 쉬운 게 라이신이라는 거죠. 사람한테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키우고 있는 돼지나 닭, 여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동물성 원료를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되고, 또 많이 넣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정량 넣게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 정도 넣는데요. 5% 정도 넣으면 이 라이신이 뭐 축종별로 뭐 사육 단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0.1에서 뭐 0.3%까지 요구됩니다. 메치오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박류 있죠, 박류. 우리가 이제 기름 짜고 남은 거 오일밀, 대두박이라든가 차종박이라든가 요런 것들에는 메치오닌이 부족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치오닌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식물에는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조금 덜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원료를 주식으로 하는 그런 사료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그 추가적인 그런 제한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충분하게 어떤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한다면, 뭐 정제된 라이신의 메치오닌을 굳이 안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 생산성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구량에 맞춰서 일부 합성 아미노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모니아나 요소나 질산염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외에도 이제 뷰레시라든가 아미노산, 아민, 아미드, 퓨린, 피리미딘, 알카로이드 같은, 그 다음에 비타민 B 성분도 NPN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목초에 우리가 이제 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질소인산 가리 위주로 되어 있는 복합 비료를 급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목초에 들어있는 질소 화합물, 물론 이제 목초가 생산하는 질소 화합물도 있거든요. 거기에 30% 정도가 NPN이다. 나머지는 70%가 진짜 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소화와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 상태로 반드시 이제 분해돼서 흡수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보통 이제 단백질의 분해는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미노 상태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큰 그 단백질이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중간 정도의 nep타이드 형태로 잘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소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에 이제 췌장이 연결되어 있죠. 췌장에 분비된, 췌장에 의해서 분비된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 그리고 이제 아미노 그 펩타이드, 뭐 펩타이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펩신이나 트립신과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엔자임 중에 이제 그 엔도 엔자임이라고 그러죠. 엔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안으로 작용을 해서 일정 이 아미노산에 작용을 해서 결합을 깨버리죠. 그래서 이제 큰 실타래로 되어 있는 단백질 덩어리가 작은 실타래로 구분이 되는, 잘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펩신이나 트립신, 키모트립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펩티데이즈, 아미노 펩티데이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끝 말단에서부터 잘라서 하나씩 잘라서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분해를 시키는데, 요것들을 엑소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갓난 동물에 있어서 뭐 동물복지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소 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초유를 먹여야 되는 거죠. 초유가 나오는 이게 일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초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거든, 이게 이뮤노글로불린.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송아지가 위에서도 분해해버리고, 췌장에서 나온 그런 효소에 의해서, 혹은 장관세포에서 나온 그런 아미노펙틴 성분, 아미노펩티데이즈와 같은 그런 성분에 의해서 다 분해를 해서 흡수해버린다면 이 면역글로불린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이적으로 이때에는 이 면역글로불린, 그러니까 어미가 주는 면역글로불린 성분이 이제 그 백혈구가 혈중에서, 혈액 내에서 이물질들,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대식하는 거, 마크로파지,
처럼 그런 형태로 흡수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피노사이토시스로 얘기를 합니다. 피노사이토시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세포 이게 지금 보면은 장관의 마지막에 있는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단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이렇게 닫혀져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닫고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폴리클 하나 만들어서 안으로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노사이토시스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면역 글로불린이 다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송아지가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생 요소와 외생 요소를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펩신, 트립신, 키모트립신 이건 내생 요소다. 그래서 큰 단백질을 이제 중간중간에 공략을 해서 분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외생 요소. 우리가 이제 카르복실 펩티데이즈, 에미노펩티데이즈와 같은 외생 요소는 이제 그 펩타이드 말단에서 양 말단에서 분해를 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아미노산의 흡수는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그 단백질로 들어와서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큰 펩타이드로 들어오고 이 펩타이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아미노펩티데이즈 같은 뭐 카르복실 펩티데이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관에서 흡수될 때 이 펩타이드, 작은 펩타이드 2개에서 4개 정도 아미노산으로 된 펩타이드도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흡수는 되지만 이 흡수된 상태로서 바로 이제 간으로 가는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장간세포에서 이 펩타이드가 다시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문맥으로는 아미노산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옥수수나 그 밀, 소맥에 있는 글루텐이 이제 가끔 이제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어떤 면역 물질로서 인식이 돼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람도 그렇고 특히 반려동물이 장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료에 밀 위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반려동물의 어떤 글루텐에 대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사료에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곡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귀리라든가 뭐 사람의 경우는 키노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루텐 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게 이제 글루텐 프리 피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대사를 보면 물론 대사를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요 그림을 하나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림. 그래서 단백질의 대사는 우리가 섭취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몸에 아미노산 풀이 존재를 하는데요. 풀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산 풀은 일정 수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미노산 풀의 일정 수위가 낮게 구성이 된다면 이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아미노산 풀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을 충분하지 않게 공급을 한 상태, 혹은 체내 풀이 그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이 손실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이제 아미노산을 잘 섭취해서 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게끔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가축에서 이런 그 단백질이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에 충분한 아미노산들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추동물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런 아미노산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이제 어떤 질소화합물을 넣어줘도 반추위에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송아지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충분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아미노산 풀이 유지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미노산 풀이 넘치게 되면 이 풀이 넘쳐서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부는 그 체내
어떤 조직,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조직을 최대한 만들었고 그런 여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디아미네이션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분해되게 되는 거죠. 아미노산이 분해되게 되면 그 칼슘이 아니죠. 카본 골격하고 질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카본은 에너지 생산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글루코스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일부는 글루코스 이제 그 글루코스 합성을 해서 뭐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게 또 많은 양의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글라이코겐 형태로 해서 축적을 하게 되거나 그걸 넘어서게 되면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대로 일용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 시기에 이제 나오는 질소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작용하죠. 특히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데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암모니아 냄새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땀을 통해서 바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간을 통해서 요소회로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노산 풀의 일정량의 이제 아미노산들은 물론 이제 수위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어떤 4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아미노산 풀에 있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에너지 TCA 사이클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거기에 요구되는 TCA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체단백 합성이나 기타 질소화물 합성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조직, 우유, 계란, 호르몬, 효소, 그리고 이제 뭐 손팔토, 머리털과 같은 요런 이제 조직들, 이제 일부는 이제 떨어져 나오고 일부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탈아미노, 그 다음에 트랜스 아미노이션을 통해서 탄소 골격과 암모니아로 분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골격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서 에너지를 합성하거나 글라이코겐 합성이 될 수 있고요. 체지방이 합성되는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는 요소로 진짜 전환, 이게 미스프린트인데요.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전환돼요. 지금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게요. 전환되어 배출되거나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대사와 요소 합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뒤에서 이제 요소 셔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요소 셔틀을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를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가 체내에 많이 축적이 되면 뭐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독성이 높은 그 암모니아를 이제 요소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이제 그 암모니아가 그냥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아미노화나 아미드화 같은 그런 반응을 거쳐서 혈액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케토에시드의 아미네이션인데요. 케토에시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 피루부산입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이라든가 알파케토글루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루부산인데요. 이런 것들의 그 알파케토 에시드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성분과 이게 이제 결합을 하면서 암모니아나 아민기가 보통 이제 NH3는 암모니아고요. NH2는 아민기인데요. 요게 이제 결합하면서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피루부산이 암모니아와 결합해서 알라닌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그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케토 에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포도당에 분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하고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케토에시드에 암모니아나 아민기가 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미노화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이렇게 있죠. 피루부산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파 케토 애시드예요. 알파 케토 애시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 케토라는 건 여기 이제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파 케토 애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케토 애시드에 이 아미노기가 아미드기죠. 아미드기가 결합을 해서 NH2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알라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아미노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루타메이트가 아미데이션 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미데이션은 카르복실기에 아민기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 아미드기가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미드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제가 이제 그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피루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루부산이 알라닌이 되는 건 이제 근육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육에서. 그리고 이 글루타민이 되는 것은 뇌를 포함한 주로 이제 뇌와 같은 조직에서 이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미드가 결합돼서 아미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아미데이션을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글루타메이트는 혈의 세포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제 글루타민과 같은 이런 형태는 좀 이제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 알라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라닌과 글루타민 형태로 변형이 돼서 아미네이션과 아미데이션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근육에서는 알라닌, 뇌를 포함한 조직에서는 글루타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간과 신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다시 분해가 되면 아미드가 떨어져 나오겠죠. 암모니아기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암모니아 성분을 요소로 이제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소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요소 사이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소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내 암모니아가 이동해야 되는 거죠.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간과 신장으로 운반돼서 중독성이 없는 요소 같은 화물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요소가 아니고 이제 여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알라닌과 글루타민과 같은 그런 화합물로 전환된 후에 혈액으로 유출되고 그 혈액으로 유출된 알라닌과 글루타민이 다시 분해가 돼서 글루타메이트와 피루베이트는 다시 이제 이용이 되겠죠. 이용이 되고 그때 나온 이 암모니아 성분은 여러 가지 여기서 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다시 요소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요소 사이클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뇌를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는 암모니아가 글루타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육에서는 알라닌으로 그렇게 해서 혈액을 통해서 와서 다시 이제 다시 이 간과 이 신장으로 와서는 다시 이제 분해가 돼서 이 암모니아로 다시 분해되게 된다. 그리고 글루탐산이나 그리고 이제 이 피루베이트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요소회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소회로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밑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소회로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소회로. 첫 번째 단계는 암모니아가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미토콘드리아에 카바모일 인산 합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외우자라고 했죠. 그냥 카보마일 인산 합성 요소라는 이름. 우리 친구가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이름을 안 외워버리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이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과 이산화탄소안에 축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카르보닐 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ATP가 들어와서 카보마일 인산을 만들게 되고,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네. 암모늄과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HCO3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ATP를 통해서 축합되게 돼서 카보마일 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게 1단계라는 거죠. 1단계.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카보마일 인산의 카보마일 작용기가 오르니틴 카바모일 전이효소, 오르니틸 카바모일 전이효소에 의해서 뭘로 저 오르니틴은 이제 저쪽에서 최종 산물이거든요. 요소회로 오르니틸과 이 결합이 돼서 시트룰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외우는 방법, 오로나밀 C, 그래서 오르니틴 시트룰린, 이렇게 외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르니틴이 오고, 여기서 카보마일 인산에 있는 성분, 그 성분과 오르니틴의 일정 성분이 결합하게 돼서 여기 이제 시트룰린이 된다. 시트룰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룰린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단계는 아르지니노 숙신산 합성요소. 여기 보면은 아르지닌과 숙신산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아스파르트산과 반응해서 아르지닌 숙신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트룰린이 아스팔틱 애시드와 작용을 해서요. 시트룰린이 아스팔틱 애시드와 작용을 하고, 요게 뭐가 되냐면 아르지노 숙신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지노 숙신산은 아르지노 숙신에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아르지닌과 숙신산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푸마르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푸마르산과 아르지닌, 푸마르산은 우리 TCA 사이클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5단계, 아르지네이즈에 의해서 아르지닌이 가수분해돼서 요소 오르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닌이 요소와 오르니틴으로 다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니틴은 다시 이게 카보마일 인산에 의해서 시트룰린이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소 회로입니다. 이걸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미토콘드리아, 3단계, 4단계, 5단계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최종 상부는 카보마일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시트룰린, 그리고 알지노 숙시네이트, 알지닌 풀말레이트, 그 다음에 우레아 오르니틴. 요 그림 이제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면 요소 회로가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핍 증상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콰시오코라는 게 있는데, 콰시오코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큰아이가 걸리는 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수유를 하는데 둘째 아이가 생겨서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유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영양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 콰시오코다. 그 다음에 부종, 누르면 이제 쑥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지방간, 손톱, 머리카락, 피부 문제, 성장 저하,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격질환, 그리고 면역결핍의 증상이 나타나죠. 단백질 결핍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